우리가 흔히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면 한국인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들이나 그 밖에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라든지 심지어 네덜란드 등 일본의 식민지나 점령 지역에서 강제로 연행되었던 위안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 위안부들도 사실은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어요? 교무실과 교실을 오가면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한 말입니다. 근데 저 역시 한동안은 위안부들 중에는 식민지 또는 점령지 여성들로만 위안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로소 일본인 위안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그 유명한 책, 박유화 교수가 쓴 책이 있었죠. 일본인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위안부 문제 언제나 민족 문제였습니다. 종종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일본한테 똑같이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격앙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발언에는 위안부 문제가 어디까지나 민족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 문제나 여성 인권 문제로도 여겨져 오긴 했었는데, 글쎄요, 진짜로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나 여성 인권 문제, 보편적인 그런 문제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민족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인권이나 여성 인권 문제를 이제 내세우는 것인지 가끔씩 이제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가해국의 국민이었던 일본인 위안부들에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은 박유화 교수가 이야기했던 제국의 위안부라고 했었죠. 그 제국의 위안부의 일부는 식민지 조선의 위안부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국의 부분의 위안부들, 그 중에서도 일본인 위안부들에 주목한다면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논형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에 관한 여러 논설을 펴내온 출판사였는데, 여기서 펴낸 총서 시리즈 중에 전후 일본의 운동과 사상 총서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번역서가 일본에서 싸운 한국전쟁의 날들, 니시무라 히데키라고 하는 전 신문기자가 이제 쓴 책인데, 그것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었거든요. 바로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라는 책입니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이라든지, 일본군이 이제 위안부 모집을 주도했었고,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외교 부서인 외무성이나 해외 영사관, 그리고 일본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했었던 내무성이나 경찰이 위안부 모집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조력하기까지, 그러니까 도와주기까지 했었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당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일본인 위안부의 전시 생활상을 다뤘는데, 조선인 위안부가 겪은 것 같은 참상은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본인 위안부가 조선인 위안부보다 좀 상대적으로 나았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 내부에는 민족 차별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마지막 제3장에서는 패전 이후에 일본인 위안부의 운명을 다뤘는데요. 이걸 보면은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 위안부를 수십 년에 걸쳐서 외면해온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또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태도는 자국민인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입장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인, 그러니까 한국인 출신의 위안부 문제 해결 또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뭐냐면은 내지, 그러니까 일본인 그 출신의 그 위안부와 국가주의의 관계예요. 먼저 그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위안부가 된 데에는 그 일본이라는 국가나 일본군에 대한 신뢰가 제법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일본인 위안부들의 증언을 보면은 이른바 전차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가 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안소 이용료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대줬냐면은 그 일본 군대에서 일정 부분 이제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봇대라든지 게시판 같은데 뭐 꿀알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심스럽고 뭐 그 수상쩍은 데서 만들어진 듯한 그 뭐 으스스한 전단지가 좀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이런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그 어떤 그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도 비슷하게 당시에 보면은 그 위안부 모집업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 발린 소리로 그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좋은 근무 조건이 있다면서 이제 위안부들을 모집했었는데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그 수상적인 일이 아니라 뭐 국가라든지 일본이라는 국가라든지 일본군이라는 공적 기관,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그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행해진다는 거는 일본인 위안부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 수상적인 게 아니라. 그 식민지, 그러니까 뭐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나 일본군이 좀 더 그 두려운 것이었겠죠. 근데 만약 일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인이었다면, 그러니까 즉 일본인 내지의 이제 위안부의 경우에는 자기가 내지 사람, 즉 일본인이기 때문에 국가주의의 논리,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야 된다는 논리에 더욱 취약하고 동조적이었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메이지 유신 이래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신성시했었고 군을 절대시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위안부 제도가 이제 운영되었던 시기에는 국가의 신성화라든지 군의 절대화가 거의 최정점에 이른 시기였었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실제와는 다른 사기 광고에 속아서 안심하고 위안부가 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부들이 이제 끌려갔던 장소, 뭐 그 일본 군 위안부들이 일했던 장소가 이제 위안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안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그 어떻게 뭐 그런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내지, 그러니까 작은 일본이에요. 내지의 연장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만해요.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조선인이잖아요. 근데 조선인이지만 그 스스로 일본인이 될 것을 이제 강요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들, 일본인 출신들 할 것 없이 위안소에는 어느 이름이 이제 걸려 있었냐면 일본 현지의 그 지명이 그 붙어 있었어요. 뭐 동남아시아든 아니면 저기 남태평양이든 할 것 없이 그 위안소에 붙은 이름은 일본의 지명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기에서 이제 강제로 일해야 됐었던 위안부들은 내지인, 즉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선일체 같은 그 표어를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인에게 좀 약간 학대 안 받고 이제 그 덜 맞으려고 그 슬프게 이제 얘기했던 그 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천황폐하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됐었던 걸 굳이 보면은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지배민족하고 피지배민족 간의 격차랑 차별이 엄청났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위안소에서 일본인으로서 이제 위안부들이 생활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여겨질 것이 강요되었었고, 또 한편은 위안소 자체도 하나의 작은 일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부 위안부들한테는 오히려 너 식민지 출신이지? 그러면은 식민지 이름 써, 조선 이름 써, 그렇게 이제 강요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일본 그 민일연 그 의사연합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2015년에 나카자토 치오 의사가 이제 증언했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빼면은 기본적으로 위안부들한테는 그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를 했었고, 그 군에서, 그리고 위안소도 일본 지명으로 이제 운영될 것이 요구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 그러니까 내지의 모방이 아니라 내지 그 자체, 그러니까 일본인 그 자체였던 일본인 위안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일본 현지에 있었던 요리집이 전쟁이 나면서 그대로 이제 전선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었는데, 좀 약간 그 골 때리는 게, 그 일본 군인들하고 같은 고향 출신의 여성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그 굉장히 적지 않았어요. 특히 이 일본인 위안부라고 하는 책, 이 책에 보면은 위안부 모집이 본격화된 1938년의 사례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 1938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는 1936년으로부터 2년 뒤죠. 1936년 2월 26일에 일본 청년 장교의 반란 사건인 2.16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2년쯤 지난 상황이죠. 2.16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청년 장교들이 그 장병 1,400명을 이끌고 뭐 수상이라든지 당시 대신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암살하거나 이제 뭐 그 부상을 입히거나 하면서 국가 전복을 이제 꾀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에 보면은 2.16 사건에 이제 그 당시 그 참여했었던 장병들 다수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지금 옛날에 그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제 누출 사고 있었던 그 도호쿠 지역 이제 장병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거기가 이제 그 굉장히 빈곤한 지역으로 이름 높았었는데, 193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출신 이제 그 여성들이 굉장히 그 유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창가로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 장병들이 자기 고향 누이들이 막 그 유곽으로 팔려나갔는데 굉장히 울분을 품었었고, 그게 그 장병들을 다 그 지휘하고 있었던 청년 장교들이 그 국가를 상대로, 뭐 재벌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걸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암튼 근데 아무튼 그 위안부 모집이 본격화된 거는 그 이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인 1938년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뒤죠. 자, 이때부터는 오히려 그 어떤 상황이었냐. 옛날에는 뭐 그 여성들이 그 같은 고향 여성들이 그 유곽으로 팔려나가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불만을 품었었는데, 일본군이 오히려 뭐 그런 상황을 역이용해가지고 고향 출신 여성들을 위안부로 이제 동원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죠. 일본군이 이걸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무감각해진 사례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또 교묘한 점이 있죠. 그 일본군이 이제 전선에서 굉장히 이제 그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방지한다는 그런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그 병사들과 같은 고향 출신의 여성들을 이제 그 모집한 거예요. 같은 고향 출신 여성들한테는 군인들이 함부로 쉽게 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일본군 상층부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난징에 보면은 그 일본인 위안부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일본 군들은 뭐 다른 그 지역 출신 위안부들한테 대해서는 그 뭐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 출신 위안부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쳐도, 같은 그 일본인 위안부들한테는 굉장히 뭐 동질감을 느끼는 걸로 이제 묘사되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식민지 출신이나 점령지 출신의 위안부가 겪은 극단적인 사례라든지 뭐 폭력, 구타 뭐 이런 것들이 좀처럼 굉장히 일본인 위안부들에 관한 증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아마도 같은 고향 출신 위안부를 쓰면서 이게 일본군 상층부가 노렸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죠. 뭐 병사들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방지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진실일까 싶어요. 왜냐면은 조선인 위안부들이나 그 일본군 점령지 출신의 이제 여성들은 일본군에 물러가면 끝인데, 일본인 위안부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도 자신이 상대했던 군인들하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거죠. 그런 일본인 위안부들한테 그 일본 군인들이 직접 저지른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발설한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더더욱 어려운 일일 거죠. 그래서 아직 진술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또 하나 살펴볼 게,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군국주의 국가였고 전체주의 국가니까 이제 뭐 그 가끔씩 이제 그 간과하기 쉬운데 일본 제국도 자본주의 국가였었죠. 예, 그리고 그 단순한 뭐 제국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거기다 군국주의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다는 국가가 그 일본 제국이었어요. 자본주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것의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굉장히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조선인 업자들한테 굉장히 주목했었다면은 그 일본인 위안부 이 책은 일본인 업자들한테 초점을 굉장히 맞췄어요.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조선인 업자들은 조선인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인 위안부들 좀처럼 모집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일제가 굉장히 이제 조선인들 그리고 일본인들도 조선인들을 막 조센징 하면서 놀렸잖아요. 근데 조센징들이 어떻게 이제 일본인을 위안부로 고용해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일본인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조선인도 모집하시고 심지어 일본인들까지도 모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일본인 업자들이 그 일본 제국 그리고 일본이 지배했던 식민지 질서 내에서 확실히 조선인 업자들보다 일본인 업자들이 확실히 그 제국 식민지 질서 내에서 우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그 자본가적인 성격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들한테 위안소를 운영하는 업자들 그리고 그 위안부를 이제 모집한 이들한테 위안부는 일종의 자본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본토와 식민지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 내에서 그 자본이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이동되듯이 일본군 위안부들 동안 현지에서의 군인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업자들의 뭐 공급에 따라서 뭐 일본 본토와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일본군의 점령지를 뭐 넘나들면서 이제 활동하게 됐어요. 일본군 위안부 사업은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돼서 더 큰 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더욱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이제 전개되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기가 막힌 게 위안부라고 하는 자본은 공유될 수도 있고 세습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함께 위안소를 경영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부부가 위안소 운영하는 업자예요. 위안부를 이제 가머니설로 꿰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이 책 45페이지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 이 책도 32페이지 보면 무슨 또 골 때리는 사례가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위안소 업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들이 계승해가지고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었던 거죠. 보면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일시적인 사례였다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전쟁이 태평양전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됐었다면요. 중일전쟁이 엄청나게 지속됐었다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볼 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수요가 가장 이제 높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어디가 목소리가 제일 컸냐면은 일본 내에도 이제 위안소가 있었고 식민지 조선을 비롯해가지고 곳곳에 이제 위안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위안소보다는 어디 위안소가 이제 목소리가 컸냐면은 진짜로 이제 일본군이 나가 있는 최전선 쪽 전장의 요구가 굉장히 이제 우선시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먼저 보내야 됐었냐면 위안부들을 전장에다 먼저 보내야 됐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제국주의라든지 군국주의가 굉장히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군국주의가 일치화되어 있는 구조였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위안부 제도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의 장기화를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거를 전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원래 뭐 전쟁이 일찍 끝나면은 휴가도 갈 수 있고 이제 집에 갈 기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계속
무작정 길어진다 봐보세요. 심지어 그리고 전쟁이 이길 가망도 안 보여. 그러면은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휴가를 보내지도 않고 그 이들이 살아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이겨서 이제 돌아갈 기회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났던 거죠. 일본군이 그리고 성적 착취를 일삼았던 건데 식민지나 점령지는 당연히 먼저 그 일본군의 성적 착취가 이루어졌었겠죠. 근데 그게 내지에서도 전개되었다고 봅시다. 내지. 일본인을 대상으로도 일본군 위안부들이 모집됐어요. 이거는 그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붕괴되려는 전조가 아니었을까요? 저 한편으로 그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근데 이제 천황 제도랑 제국 질서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 뭐 천황이 그 식민지든 일본 본토든 다 이제 똑같이 다스린다. 그 일시동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당시 일본 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 구조가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나이로는 어리고 성별로는 여성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최하층이었죠. 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안부가 됐었던 거예요. 착취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랑 위안부 제도랑 비교되는 게 뭐냐 근로동원이 있어요. 자, 그 근로동원은 굉장히 끔찍한 건데 위안부에 비할 만큼의 이제 비극적인 건 아니었었죠. 물론 비극적이지만 자 근로동원은 그 훗날에 소년층까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오죽하면은 웬만한 어린이들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 전쟁에 이제 협력하도록 했었던 거는 전시 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위안부를 모집했을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나라를 위해 일본은 쿠니노 타메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그 일본인 위안부들은 이 점이 바로 이제 식민지 출신 위안부들과 일본인 출신의 이제 위안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일본인 위안부들은 식민지 출신들하고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위안부가 되라고 이제 강요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일본인 위안부들 중에서도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들보다는 그 일본인 여성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제 위안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인 경우랑 마찬가지로 일본인 위안부들 역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위안부로 모집당한 경우가 많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인 위안부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내가 일본인 위안부가 돼서 이제 전장에 갔다가 만약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겠지? 야스쿠니 신사의 영혼으로 이제 모셔지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품은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분에 스스로 이제 그 나아간 일본인 위안부들도 있었고요. 이 점이 바로 이제 내지, 즉 일본 출신 위안부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단순히 애국 논리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 위안부들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들한테 소녀라고 불릴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이제 모집되었어요. 이게 또 이제 조선인 위안부랑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 소녀상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녀로 이제 그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문학 같은 데서 소녀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추업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집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추업이라고 하면은 매춘이죠, 일종의.
자, 일본인 위안부들이 종종 그 나라를 위한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스스로든 그 남이 그랬든, 여기 이런 그 진술의 배경에는 그 일본인 위안부들이 스스로 나는 그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국가가 내세운 그 명분에 스스로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갔죠.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추업, 그러니까 매춘 상태로 전락했다는 그런 그 마음가짐에서 그 벗어나고자, 나는 매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택했었다고 해요. 그 점에서 볼 때 조선 출신의 경우에는 위안부 이전의 삶과 이제 단절되어 인식되는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조선 출신들의 이제 위안부는 위안부 이전의 삶하고 위안부 이후의 삶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소녀였었다가 위안부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일본 출신의 경우에는 그 위안부가 되기 이전에 추업, 즉 매춘을 하던 그 시기의 생활상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논리가, 그러면 이게 그 박유화 교수가 욕먹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위안부가 그 매춘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박유화 교수가 굉장히 욕먹었었죠. 이거를 조금 다른 식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시에는 위안부 문제가 있었는데, 매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여성 인권 문제랑도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서 이제 그 있었던 비극성이 일본인 위안부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전에 했던 매춘이라고 하는 행위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매춘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 인권 문제의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한편 그 일본인 위안부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었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 막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말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는 좀 기가 막힌 내용인데, 위안부 시절이 자기가 그 훨씬 지금 일본인 위안부들은 전쟁 후에 이제 아무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또는 위안부가 되기 이전에도 그 추업, 그 매춘이라고 하는 게 종사하게 됐었는데, 차라리 위안부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일부 그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어요. 또 그 게이샤가 되었어도 일본인 그 위안부로서 지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숨겼던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위안부라고 하는 게 그 뭐 나라를 위해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숨겨야 했다면은, 그게 국가가 내세운 그런 그 구호나 명분하고는 관계없이 굉장히 그 실체는 다른 것이었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또 패전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위안부들도 있어요. 전쟁 당시 위안부로 활동하면서, 일본인 위안부로 활동하면서 그때 알게 된 군인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계 가졌던 군인들하고 교류를 하는 일본인 위안부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인 위안부들이 전쟁 중은 물론 이고 전쟁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극심한 차별하고 격리를 받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굉장히 그 무색하게, 일본인 위안부들은 그냥 국가로서 완전히 버림받고 내팽개쳐졌다는 거를 우리가 이런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점에서 볼 때 그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 일본 정부가 패전 후에 국가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처우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아예 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닌데, 이때 일본 정부가 항상 내세웠던 게 뭐냐면 추구나이라고 하는 용어였어요. 추구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복합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를 그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것을 추구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 추구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뭔가 위로를 해주는 형식으로 뭔가 그 어떤 그
좀 약간 지원을 해주는 걸 츠구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츠구나이라고 하는 그걸 내세웠어요. 자, 이렇게 츠구나이를 내세우면 뭐가 되냐면은 위안부를 이제 강제동원하는데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모호한 영역으로 이제 남겨두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지 않게 돼요. 왜냐면은 그 추구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추구나이의 대상이 되는 위안부 문제도 굉장히 이제 모호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본이 위안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오히려 패전 이후에요. 패전 이후에 일본 정부가 미군이 당시 이제 그 일본을 점령했었잖아요. 일본이 패전한 뒤에 미군 점령 시기에 일본 정부가 그 썼던 용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군 점령 시기에도 여전히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는 쓰여졌고 위안부들이 있었는데, 이때 위안부들은 미군들을 상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위안부들의 활동, 그 위안부들의 활동을 뭐라고 일본 정부가 가리켰냐면은 여성 특공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특히 근현대 일본에서 특공이라고 하는 거는 가미카제로 알려진 자살 공격을 뜻하는 이제 군사 용어거든요. 공식 용어였어요. 근데 여성 특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전쟁 당시에 미군을 상대하기 위한 특공이죠. 원래 특공은. 근데 여성 특공이 된다면은 패전 이후에 위안부들이 미군을 상대하는 행위가 이제 여성 특공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때 가미카제 그 공격 때 특공, 그러니까 자살 공격이 패전 이후 일본인 여성들 중에서 이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군을 상대하는 그 행위가 특공이라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특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공통점이 있죠. 그 전에 거는 미군을 상대로 했었던 건데, 패전 이후에 특공도 미군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그 전제되어 있는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군들을 성에 굶주려 있는 인간들로 이제 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했었던 게 특공이라고 했었는데, 여성 특공이라 했었는데, 여성 특공이 즉 위안부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에 굶주린 미군들을 상대하는 게 여성 특공, 즉 위안부 활동이라면은 전쟁 전에 일본군을 상대하는 활동도 위안부 활동이었잖아요. 자, 전쟁 패전 이후에 미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 활동이나 전쟁 중에 일본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 활동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이런 언어 사용에서 드러난 거죠. 일본 정부는 미군들을 성에 굶주린 자들이라고 봤었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일본군들 역시 좀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하고요. 자, 한편으로 또 이제 생각해볼 게, 물론 여성 특공이라고 하는 용어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마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기지촌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군을 상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한테 애국자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처럼 그냥 기만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리고 특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전히 쓰이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여전히 이제 아무튼 미군들을 굉장히 위협시하고 적대시하는 시선들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게, 패전 이후에도 그런 게 남아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한일 관계사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고대 한일 관계라든지 근대 한일 관계, 일제 강점기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현대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근대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현대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현대에 더욱 복잡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 또한 여기 있겠죠. 자, 위안부라고 하는 그 존재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치를 때나 그 패전 이후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시기까지도 이제 명칭을 이어받을 만큼 비슷한 일이고 연속성을 지녔다면은, 그리고 시간적인 단절이 이제 거의 없이 쭉 이어져 왔었다면은 일본인 위안부가 처했던 상황도 굉장히 이제 연속성을 지닌 것일 거예요. 자, 성의 굶주린 미군 이전에 성의 굶주린 일본군을 상대를 했었겠죠. 그 전쟁 중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군을 상대로 감히 이제 어떻게 뭐 성의 굶주린 일본군이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이제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게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이제 패망하고 나중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 미군들을 성에 굶주린 미군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자, 일본군을 상대로는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그런 인식이 그 타자였었던 미군이 그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일본인 위안부들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 성에 굶주린 그 이들을 상대로 한 그 것이 위안부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돼요. 게다가 그 미군에 대해서 이제 벌였던 이제 특공이 전쟁 중에 벌였던 특공, 즉 가미카제가 패전과 함께 끝난 뒤에도 일본인 위안부에게는 여전히 이제 특공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 일종의 이제 특공, 즉 위안부 활동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 또 더군다나 중일전쟁 이어가지고 태평양전쟁 시기에 수년 동안 일본인들 죽어라고 이제 증오하도록 강요받았었던 미군들을 상대로 일본인 위안부들이 활동했었던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좀 그 뭔가 그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한국보다 이제 더한 상황이죠. 한국한테 이제 미군은 뭐였냐면은, 한국인한테 미군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끝내준 종결자였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은인이었었던 거죠. 그런 미군을 상대로 한 그 국내에서 이제 그 기지촌 여성들의 활동, 이것조차도 물론 겉으로는 애국자 이런거 뒤에서 이제 욕하고 아무튼 통제를 했었죠. 근데 이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여성들보다도 일본인 위안부들의 상황은 더욱더 이제 좀 약간 그 가혹했었던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적으로 여겨왔던 이들을 상대로 해야 됐었으니까요. 자, 패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미군에 대해서 반감이 남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위안부 활동이, 이게 특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건, 특공은 자살 공격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공격이잖아요. 근데 위안부 할 때 특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이게 일본 정부로서도 위안부 활동이 죽음을 전제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또 그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해결 방식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세종대학교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 거의 레전드 책이죠. 이 책에서 어떤 그 한 사건이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기금을 이제 만들었어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이름이 굉장히 길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이거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겠냐. 사죄, 배상 이런 게 아니라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이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가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고 번역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배상은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게 배상이잖아요. 근데 보상은 뭐냐면은, 그냥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아무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게 보상인데, 자,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버리면서 합의가 파토가 난 그 불발이 된 사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 쭉 한편 살펴볼게. 이 책 일본인 위안부에 실린 원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연구자 히로타 카즈코 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일본인 위안부 책의 기획자이기도 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 줄여서 그냥 폭력 리서치 액션 센터라고 합시다. 여기 인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하면 위안부였던 분들에게 쭈구나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자,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해결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상이에요, 배상.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했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제 반성하고, 피해를 갚아라. 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한국에서는 하나의 이제 해결책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편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인 위안부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책을 쓴 이 리서치 액션 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단순히 그러면 사죄 배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츠구나이라고 하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츠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이제 의미로 대응하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번역이 여러 개로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본 정부나 심지어 이제 진보적인 단체인 리서치 액션 센터를 비롯해서도 이런 데서도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한국이 원하는 것처럼 배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한 갈래의 이제 길이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인 방법의 해결을 이제 일본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인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인 특유의 섬세함 때문일까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계속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고 있어요. 배상도 아니고 그냥 츠구나이다라고 하면서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 가지로 이제 번역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상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죠. 이 용어만 가지고는.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이걸 쓰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굉장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츠구나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이제 갈등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냥 뭐 츠구나이도 뭐 배상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본 요구하는 거 받아들여라 하는 박유화 교수의 이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일본의 츠구나이 용어가 굉장히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결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결렬 나는데 항상 일본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냐면 한국 쪽에서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항상 위안부 문제 합의가 되지 않는 탓을 한국 쪽에 돌렸던 그런 기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까지는 항상 이제 한국인 위안부, 즉 식민지 조선인 위안부들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 점령지 주민으로서 피해를 받았던 위안부 출신 분들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일본인 위안부였던 분들하고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박유화 교수가 아까 얘기했었던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에서는 츠구나이 번역 문제로 한국 쪽에서 이제 이를 그르친 걸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일본인 위안부라고 하는 책에서는 일본 정부가 어떤 짓을 했었던 게 나오냐면 자기 나라 위안부들 그러니까 일본인 위안부들한테조차 츠구나이든 무엇이든 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자국민 위안부들에게만 그러니까 자국민 위안부들에게조차 응급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응급이 뭐냐면은 공적 임무를 수행한 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연금인데 일본인 위안부들도 이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과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 나라를 위해서 일본인들을 위안부로 보냈었잖아요. 일본인들을.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황군 그리고 황군이 수행하는 전쟁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여성들을 그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그 위안부로 이제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뭐 아무튼 사기든 난 뭐 그 끌고 가든 이런 강제성이 있었는데, 자, 일본은 그 전까지 이제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뭐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뿌리박혀 있으니까 위안부 제도 자체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그 일본인 위안부들이 활동하던 당시 이제 그들이 상대해야 됐었던 군인들과 그 군인들의 친족들, 군인들이 죽었더라도 그들의 가족들이 일본 사회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일본인 위안부들의 가족의 수보다 태평양 전쟁 시기나 중일 전쟁 시기에 군인으로 나아갔었던 이들의 가족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거죠. 거의 전 국민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은 자기 나라 위안부 문제, 즉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일본이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 위안부 완전한 타자예요. 그냥 남이죠. 이런 그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외침이 분명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고 호소력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떠들어도 일본 국내에서의 정책 변동이 이제 정책 변동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이제 먼 것처럼 보이죠. 위안부 문제를 그 민족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인 그 위안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라, 뭐 이런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우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국,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일본인 위안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또 강조하는 게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 인권 문제다, 여성 인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가치를 내세운다면은 당연히 일본인 위안부들과도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위안부 제도 자체가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조차도 불법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가 굉장히 무책임했다는 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모순이 발생해졌다는 거고요. 저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 책의 표지라든지 속지 곳곳에는 두 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 위안부 소녀상에 있는 의자가 있죠. 그 자리 중 하나는 분명히 조선인 위안부의 소녀상이 앉을 자리일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누굴 걸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소녀상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 소녀상 자체가 많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소녀상에 누가 합쳐지기도 했었냐면은 뭐 근로정신대 할머니 상이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함께 세워지는 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위안부 문제를 민족 차원의 이제 문제로 바라본 거예요. 아무튼 그 뭐 위안부로 이제 끌려갔던 분들, 강제징용 노동자들, 뭐 근로정신대 분들, 그들을 위한 자리는 마련돼 있고, 그 또는 외국 출신 위안부 상이 그 우리나라 조선인 위안부 소녀상하고 함께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해국 국민이라고 바라보는 경우였어요. 뭐 일본이 전쟁 일으킨 거고 그럼 그 나라 국민이면은 일본인 위안부도 가해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본인 위안부도 일종의 피해자였죠. 이 일본인 위안부가 피해자였다는 그 측면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조차 이제 무시되고 이제 그 일부러 이제 그 방관되어 왔어요. 진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은 아까 그 우리 위안부 소녀상 옆에 자리 하나 비어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야 될 것 같냐면은 거기야말로 일본인 위안부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평은 역사교육연구소에서 편찬한 역사와 교육 2021년도 9월호에 제가 쓴 서평이에요. 우리는 왜 일본인 위안부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 논형의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라는 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